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2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2.38% 오른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리츠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애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했던 주요 이벤트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츠 시장의 큰 변수는 되지 않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했습니다. 먼저 이제 거시적인 이벤트, 리츠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적인 이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에, 현지 시간 1일에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더 컸던 것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기대치를 웃돌았다. 좀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랜 기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통화정책 수준은 긴축적이고 수요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으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원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금리 인상까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인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발언이고요.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연준의 이중차 의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최대 고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노동시장이 예상과 달리 둔화되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요건으로 이제 물가 목표 2%만을 내세웠는데 처음으로 고용시장 둔화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또 3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4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7만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 명 증가를 밑도는 수치고요. 또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9%로 저널의 3.8%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0.07달러 상승한 34.75달러를 기록했는데, 저널 대비해서 이제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0.3%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4.7% 이상을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4.4%까지 하락했으며, 또 결국 4.5%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처럼 전반적으로 거시지표들은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서 또 연준의 시그널을 좀 더 읽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리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상승하고 6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주에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의 수익률이
각각 8.94%와 마이너스 1.74%로 차이가 크게 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오른 리츠도 2%대였고 가장 크게 하락한 리츠도 마이너스 2%대로 각 리츠 간의 격차는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SK 리츠고요.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2.33% 올랐습니다. 또 SK 리츠 외에는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2.04% 올랐고 NH 프라임 리츠도 1.99% 상승했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리츠는 하나 리츠로 한 주 동안 2.12% 하락했습니다. 또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마이너스 2% 내려서 크게 내렸고 이리츠 코크랩도 마이너스 1.49% 내려서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크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각각 6주 연속,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리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한 리츠이기도 합니다.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12.24% 내렸고 이리츠 코크랩은 8.42% 내렸습니다. 이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호 리츠 AMC인 쿠란코 자산신탁이 상장한 대표적인 리츠이기도 합니다. 쿠란코는 현재 3개의 상장 리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6월에 상장한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2020년 8월에 상장한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2022년 3월에 상장한 쿠란코 더원 리츠가 있습니다. 각 리츠의 성격과 특징들은 좀 다른데요.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랜드 그룹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리츠 MC인 쿠란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이랜드가 리츠 성장에 열쇠를 쥐고 있는 리츠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쿠란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쿠란코가 주도적으로 상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이고 두 리츠를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쿠란코 조직 내에서 부문도 같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이제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오피스 투자를 시작하면서 투자 전략도 쿠란코 더원 리츠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던 리츠고요. 네, 이처럼 이제 이 리츠 코크랩과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상장 배경과 운영 전략이 상이하지만 둘 다 한국을 대표하는 리츠 MC인 쿠란코가 운영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이 두 리츠가 동반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한국 최초의 리츠 MC라는 자부심을 가진 쿠란코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미래에셋 자산운용 소식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말 그대로 JR 글로벌 리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 2일에 공시를 통해서 미래에셋 운용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미래에셋 운용은 이제 JR 글로벌 리츠 지분을 기존 6.38%에서 7.71%로 늘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주주였던 GVEA 자산운용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지난 2020년 8월에 상장한 리츠인데요. 한국 최초로 해외 부동산을 기초로 한 상장 리츠이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래에셋 운용 같은 경우에는 JR 글로벌 리츠 외에도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한 리츠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리츠 블라인드 펀드,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등을 활용해 리츠 주식을 매입하고 있고요. 이 미래에셋 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이들의 총 합계이고,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매입하는 자금들은 국민연금 자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운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자금을 활용해서 이 JR 글로벌 리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리츠들 지분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제 이리츠 코크랩 지분을 9.38%에서 이제 11.17% 늘렸다고 다시 공시를 했고, 또 같은 날 롯데리츠 지분도 기존 6.05%에서 7.11%로 확대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도 16.19%에서 16.29%로, 그리고 SK 리츠는 10.40%에서 11.50%로,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24.63%에서 25.67%로 늘렸다고 22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리츠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이 컸던 리츠를 중심으로 지분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련 소식인데요. JR 글로벌 리츠 관련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JR 글로벌 리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인데요.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 2일에 공시를 통해서 미래에셋 운용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 운용도 JR 글로벌 리츠 지분을 기존의 6.38%에서 7.71%로 늘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GVA 자산운용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된 건데요. 이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12년 8월에 상장한 리츠입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상장한 리츠이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제 다소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더라도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JR 글로벌 리츠와 많이 비교되는 게 KB스타 리츠인데요. 둘 다 이제 유럽, 특히 벨기에 오피스를 기초로 상장했기 때문에 많이 비교가 되는데, 계속해서 JR 글로벌 리츠 주가가 이렇게 좀 더 앞서 있다가 최근에 또 역전이 됐고, 역전된 이후에도 주가 격차가 다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리파이낸싱과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이 미래에셋 운용 같은 경우에는 JR 글로벌 리츠 외에도 최근에 주가 크게 하락한 리츠 지분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미래에셋은 퇴직연금이랑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운영하는 리츠 블라인드 펀드,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ETF 등을 활용해서 리츠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유입된 자금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연금 펀드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또 미래에셋 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JR 글로벌 리츠 외에도 여러 이제 리츠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데, 지난 2일만 하더라도 이 리츠 코크랩 지분을 기존 9.38%에서 11.17% 늘렸다고 공시를 했고, 같은 날 롯데리츠 지분도 기존 6.05%에서 7.11%로 확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 그랑프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16.19%에서 16.29%로, 그리고 SK 리츠는 10.40%에서 17.50%로,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24.63%에서 25.67%로 늘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리츠 코크랩 소식입니다. 이리츠 코크랩은 이제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한 2018년 이제부터 상장한 리츠인데, 그 첫 18년 상장한 리츠인데 그 첫 스타트를 끄는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 리츠 코크랩이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소식 공시를 했는데, 차입금 상한 관련 소식입니다. 이 리츠 코크랩은 지난 3일에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5.27% 수준의 금리로 2,800억 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차입 목적은 기존 담보 부사채 1,150억 원과 장기 차입금 1,65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 리츠 코크랩은 이번 달에 4,3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또 기존 차입금의 금리는 3.01% 수준인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5%대 수준으로 금리 이제 차입금을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융비용 상승은 이제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제 유보현금을 활용해서 이제 배당 보전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장기 상정 전략이 부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산 편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이 언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D&D 플랫폼 리츠 소식입니다. D&D 플랫폼 리츠가 8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고요. 이 8기 기준으로 배당금을 주당 138원 지급한다고 지난 2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매년 3월과 9월 말을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이번 분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결산기에 지급한 배당금 141원보다 줄어든 규모입니다. D&D 플랫폼 리츠에는 지난 4기부터 6기까지 주당 15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리파이낸싱 이슈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7기에는 배당금이 141원으로 줄었고, 또 이번 8기에는 138원을 지급하면서 또 줄었습니다.
아울러 D&D 플랫폼 리츠는 이제 올해에도 이제 1197억 원 정도 되는 차입금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금융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배당 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연휴라 지금 잠깐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데 녹음 사정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성이 좀 다소 울릴 수도 있고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